먼저 뉴스 3 플러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그 니트가 가을 분위기 물씬 예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명품이네. 토니 힐피거. 와이프가 사줬습니다. 그래요? 에트니에서 사세요. 그래요? 네, 에트니에서 사시면 예. 훨씬 더 합리적 가격에. 오늘 뭐 바이오주 오늘 별로 관심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예. 오늘 신라젠으로 바이오주에 수급은 다 신라젠 몰릴 거기 때문에 거래액이 오늘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와, 바로 즉각 거래액이네. 요게 예. 이제 주식 초짜들의 착각입니다. 음. 자, 신라젠 같은 관심 종목 하나에 쏠릴 것이다. 음. 예를 들면 영화 하나 잘 나가면 다른 영화 다 죽는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쌍천만이 언제 있었냐면 태극기 휘날리며랑 실미도 때 같이 있었습니다. 두 영화가 같이 개봉했어요, 거의. 오히려 그 영화들 둘 중에 뭘 볼까 고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실미도가 먼저 나왔을 걸. 네? 실미도가 먼저 나왔어요. 실미도가 훨씬 먼저 나왔어. 그럼- 뭐 막갓대 되는 것 같다. 태극기 휘날리며하고 실미도는 상당히 갭이 있는데. 많이 갭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실미도가 1000만 돌파하고 얼마 있다가 이게 역전을 해가지고 그런가? 1000만 시대를 열렸다. 그럼 뭐 다른 영화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튼 중요한 건 그런 큰 영화 두 개가 나올 때 오히려 극장 자체에 몰린 사람들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신라젠이 만약에 끌고 가죠, 바이오 전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권 팀장 진행해. 첫 번째 뉴스요. 러시아 영토 경합에 대해서 유엔 총회가 규탄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했는데 143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상의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4차례 있었어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141개국이 찬성을 했었고요. 러시아를 아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하자는 결의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건이 가장 많은 찬성을 얻었고요. 반대했던 5표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반대 5표. 예, 일단 중국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벨라루스? 예, 맞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예, 러시아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북한 반대. 그리고 니카라과와 시리아 북한도 참 5국. 유엔이지. 니카라과랑 시리아? 예, 예. 다 친러 시리아 국가들. 친러국까지. 예, 이 5개 국가가 반대를 표시했고요. 나머지는 전원 찬성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김성 북한 대사는 자결권을 외부의 간섭 없이 주권과 국제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국제 정치 관련한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도 얼마 전 어제 다른 기자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 G20가 있는 기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G20 재무장관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강달러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입는 피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시정책 관련한 얘기들을 재무장관들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G20 재무장관회의가 한번 하고 나면 그 G20이 사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졌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임은 재무장관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돼요. 네.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하잖아요. 예, 그죠? 인도네시아에서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데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8일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를 8일에 하고 그다음에 15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도 모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얼마 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나는 푸틴을 만날 의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누군가 G20에서 나에게 슬쩍 와서 브리튼이 그라이너의 석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나는 만나겠다. 뭐예요? 그게 이제 그라이너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여자 농구 선수입니다. 네. 근데 마약 밀반입 혐의로 미국의 러시아에서 체포됐죠. 네, 거기서 지금 구금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 잡혀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상인데 네. 그럼 요 사람들을 맞교환하자라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푸틴 만날 의향은 없는데
그라이너 석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누가 오면은 뭐 얘기할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뭐 주제가 뭔지가 달려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라이너 얘기하다가 뭐 다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좀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제안이 있다면 고려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푸틴을 만날 의향이 없다라는 거는 일종의 그 정치적 발언이라고 한다면 여기 실무적 발언이라는 거는 뭐 그 그라이너에 대한 석방이라는 명분이 주어진다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실 자국민을 어디에 구금되거나 막 억류돼 있는 거 구해 오면은 영웅되잖아요. 옛날에 예. 그 뭡니까 북한에서도 빼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네네네.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막 한다 이런 게 이제 미국 그 정서인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상징적이죠. 그렇죠. 이제 예. 바이든도 그런 거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또 만난다.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뉘앙스를 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나 이게 저 어느 정도의 국제적인 이런 약속이 효과가 있는지는 뭐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 예를 들어 강제 병합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 결의안 채택했다.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크죠. 정치적 부담.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어제 미국 시장은 연준 의사록 눈치를 엄청 봤습니다. 네. 이게 그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잖아요. 근데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번 연준에서 얼마나 올릴지가 아니라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CPI 나오는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어떤 코멘트가 인상적이었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너무 적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너무 많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얘기가 너무 적게 행동하는 건 금리를 덜 올려서 물가를 못 잡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너무 많이 행동하는 거는 금리를 너무 올려서 경기 침체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너무 적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훨씬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아, 금리를 덜 올려서 만약에 물가를 못 잡으면 훨씬 더 그게 더 대가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조기 종료하는 건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 지표가 높았고 내려가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느리다라는 얘기들이 뭐 거의 모든 코멘트들이 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긴축 정책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속도 조절론이 좀 있긴 했습니다. 현재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커다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소수 의견으로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그 연준 외에 다른 거시경제학자들의 고민은 이거는 미국 얘기인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과연 통화적인 이유기만 할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게 각국 간의 공급망 문제, 각국의 뭐 무역 규제 문제, 전쟁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네. 이거를 그냥 수요만 계속 조인다고 이게 잡을 수 있는 문제일까? 그럼 이게 수요만 계속 줄이면 결국 나머지 글로벌 수요만 줄어들고 미국만 괜찮은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만 괜찮았을 때 해외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 불안하면은 이게 다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영국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요만 보고 미국의 물가만 보고서 연준이 움직이는 게 과연 지금의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한 토론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코노미스트 분들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어제 한국거래소하고 금투협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하고 나재철 금융투표협회장 만나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게 좀 옛날 방식이긴 한데. 근데 거래소하고 금투협에서 만나서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만지작 하는 걸 빨리 해야지. 그거 만지작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저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증권 안정 펀드가 증한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금융회사에서 쏘는 자금들은 각 금융회사별로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없는데 증권 유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나올 수 자금은 있죠.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8천억 정도 되는 자금. 이게 주로 이제 그쪽에서 그 하고 있는 데가 한국거래소하고 금투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이 보이고 있는 상징성은 증한 펀드, 그러니까 장 빠지면 바로 나온다. 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뭐 여기서 기사 나온 거 중에 나온 숫자가 좀 마음 아팠던 게 코스피가 2197로 올해 들어 27%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을 보여준다면 이제 증한 펀드가 들어올 시점도 오늘 CPI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안 좋으면은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자, 과연 만지작거리는 친구들이 언제쯤 우리 앞에 등장할지. 이제 옷을 많이 입었다.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 벗게 되잖아. 따뜻하게 아니 많이 추워. 목보호를 좀 하려고. 네, 그런 카드들 한번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바로 가볼까요? 높은 사람들은 정보가 많을까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네. 정보가 중요한 정보들이 많겠죠. 역정보도 많지. 그래요? 그 정보가 많으면 주식 투자를 잘할까요? 그건 아니니까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걔야만 정보에 양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정프로만한 사람이 없지. 안 된다고요, 그게. 그 이맘때쯤 되면은 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자료들이 좀 나와요. 이번에 이더러스 인덱스라는 곳에서 고위 관료들 보유 주식을 분석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 들고 있는지. 네. 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당연히 삼성전자. 전자겠죠. 네. 네. 고위 관료들 네. 우리 네이버, 카카오, 아니 많이 빠진 순서대로 갖고 있네. 비슷해 갖고 있네 우리 애플, 개인들은. 엔비디아, 뭐 현대차, 현대차. 하이닉스, 테슬라, 카카오페이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똑같은데? 그죠? 네, 그냥 일반 투자자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뭐 개인 투자나 고위 관료나 특별히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좀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분들 만나 보면은 이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실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못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거래가 좀 상당히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개도 되고 그리고 거래를 하게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인데 여기가 61억 원 정도 규모의 주식만? 네, 주식으로 꽤 많이 들고 있는 분이에요. 대박이네. 근데 이분이 네. 그러니까 다 이유를 보면은 별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삼성전자 주식 한 6,000주 정도 들고 있는데 6,000주? 예.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무 많진 않잖아요. 이게 배우자분이 서희건설 지분 187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서희건설 저거예요? 그 딸이에요, 딸.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내역을 저 사람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여기서 제가 꼭 굳이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환상이 있어요.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특별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뭐 개인들하고 별반 차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누군가는 미공개 정보, 숨겨진 정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잘 해석해야 되고 우리 투자 매매 심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투자에 대한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크게 성공하는 우리 그 3프로 TV에서 주말 콘텐츠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뭐 가치 투자 관련한 그런 얘기들 아쉽게 종용됐죠. 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면서 하시는 투자가 좋은 거지. 이게 누군가는 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요 주식들 보면 다 물렸잖아요, 지금.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그리고 이게 고위공직자 이 카카오 얘기 좀 마저 드리고 싶은데 고위공직자들 많이 들고 있는 주식 2위가 카카오예요. 근데 여기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7일날 카카오 계열사 시총 합계가 40조 원인데 하루 만에 막 4조 원씩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계열사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열사 동시상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고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러운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멀티플이 싸질 않아요. 뭐 팩트인데 뭘 빨리 해요. 그게 시티증권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변경을 했거든요.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내렸어요. 얼마? 3만 8천 원. 지금 18만 원에서 얼마예요, 지금? 지금 3만 8천 원. 네? 카카오. 네, 네. 카카오페이. 그 18만 원으로 했던 그기가 문제구만. 그렇죠. CT.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리고 DB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를 24,000원에서 16,000원으로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페이 서비스, 핀테크에 대한 멀티플을 너무 높게 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은행의 멀티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은행은 규제 산업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거를 멀티플을 워낙 높게 잡아놨기 작년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뭐 엄청 토론하고 했잖아. 예, 그게 이제 점점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 성장성이라는 거에 한계를 좀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동종업계의 경쟁 상대들에 대한 멀티플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 내려오는데 멀티플 자체가 동종 기업에 비해서 싸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내는 레포트들도 이거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그냥 숫자를 아무 숫자나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기준점을 잡아서 집어넣게 되는 건데 네. 이 기준점과 비교를 해보니까 주가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멀티플이 싸지 않다라는 거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더해서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가고자 하는 금융 플랫폼의 방향과 카카오뱅크가 가려 그러는 금융 플랫폼의 방향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출연해서. 그러면 이 두 가지 플랫폼이 진짜 잘 돼서 네. 이들이 원하는 장밋빛 미래가를 달성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둘이 겹쳐요. 둘 다 상장돼 있고. 근데 둘의 주주는 또 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카카오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려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저평가 국면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뭐 락바텀 얘기라도 하잖아요. 밸류에이션 콜이라도 하고. 근데 카카오페이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카카오페이의 우리 사주조합 보호 예수 물량이 11월에 풀립니다. 이게 공모가 9만 원인데 현재 3만 원대예요. 네, 우리 사주조합. 네. 카카오뱅크는 지금 뭐 회사에서 한 100억 원 정도 회사 기금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우리 사주 때문에. 우리 사주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자도 다 내야 되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빚내서 산 사람들. 대출해주거든. 대출해줘요. 우리 사주. 회사에서 네. 대출해줘. 예. 근데 그때 카카오뱅크는 전체 물량의 19.5%를 우리 사주로 받았는데 우리 사주 한도가 20%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받은 거예요. 직원당 평균 한 5억 원 정도? 그러면 한 사람당 손실이 2억 5천만 원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사기가 정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고위공직자들 혹은 뭐 아주 그 미공개 정보들 뭐 이런 거 이제 찾아다니는 게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는 뭐 아마 많이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네. 그게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좋은 정보에 접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내가 CEO예요. 참 나 대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대표인데 예, 대표시잖아요. 네. 어디 회사랑 M&A를 할 계획이 있어요. 예. 저는 알고 있죠. 그 회사 대표도 알고 있을 거고 아무도 모르죠. 한 두세 달 걸리죠 작업이. 미리 그 회사를 뭐 어떻게든 사면 그 정보를 만약에 이용해서 산다면 당연히 주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거 구속감이지. 찰컹찰컹.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근데 과연 이게 전체가 다 뭐 잡아내고 이런다면 당연히 그 뭐 문제 있겠지만 문제 없겠지만 그러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옛날에 저 매니저 할 때 탐방을 가잖아. 네. 그러면 이제 초보 대리 이런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만나려 그래. 특히 뭐 오너 경영자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정보가 제일 많을 거라고. 근데 매번 당해 그 사람들한테.
왠 줄 알아? 그 사람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맞아요. 계획을 팩트처럼 얘기한다고. 오너 경영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고참 매니저들은 절대 그런 사람 안 만나고 부장들을 만나요. 부장. 네? 부장님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냐? 이게 물론 이제 아주 특정한 그 사안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그걸 이용해서 뭘 하면 형사처벌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왜곡돼서 뭐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대. 네. 그 회사의 전반적인 아웃룩에 대한 평가는 사실 오너, 경영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오히려 실무선에서 오히려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봐야 된다. 네? 하여튼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공개 정보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거래해 보세요. 내가 해요. 그러면 수익 내기 힘들다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뉴스 3 고위 관료들의 시간 좀 확보 좀 해주세요. 너무 아니, 내용을 좀 좋게 가세요. 그럼 또 시간이 늘어나니까. 진짜.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